안녕하세요. 저는 우아한 형제들의 추천 프로덕트 팀에서 추천 프로덕트 모델링을 담당하고 있는 이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점심시간을 앞두고 있는 시간대라서 참석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되게 놀라운데요. 배고픔의 서러움을 참고 많이 참석해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가장 최근인 9월달 배민 앱에 신규로 도입된 추천 검색어, 특히 커머스 지면에서의 추천 검색어에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찍어두셨다가 질문 남겨주시면 세션 발표 이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에서 운영되고 있는 추천 시스템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우아한 형제들의 퀵커머스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서비스의 특장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에 왜 추천 검색어를 도입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추천 검색어를 구성하고 있는 모델들, 그리고 인코더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마트 내에 어떤 추천들이 도입되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저가 처음에 앱에 진입했을 때 유저의 쇼핑 시작을 도울 수 있도록 이 유저가 어떤 카테고리를 선호하는지 예측하는 추천, 그리고 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진입한 상품 페이지에서 다른 상품으로 이동을 도울 수 있는 추천들, 그 외에 검색 지면이나 장바구니 지면 등 여러 영역에서 우리의 추천 시스템은 유저의 쇼핑 편의성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20년도 추천 시스템을 첫 번째 모델을 도입한 이후에 2024년 현재 커머스에 도입되어 있는 모델의 수는 14개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추천 결과를 서빙하는 추천 API 또한 현재 커머스 서비스에서만 월 평균 1억 5천만 건 이상의 호출에 대해서 결과를 서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머스 내에 도입된 추천 시스템은 계속 성장을 했고요. 현재 비마트 주문 고객의 50% 이상은 최소 1개 이상의 상품을 추천을 통해서 장바구니에 담고 주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커머스 추천 도입 초창기부터 최근까지는 유저가 관심 있을 만한 상품이나 상품 카테고리를 예측하고 개인에 맞게 추천하는 상품 추천에 조금 더 집중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저희는 상품 추천을 넘어서 더 다양한 문제들을 데이터로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진행한 UX 최적화 과제를 소개해 드릴 수 있을 텐데요. 동일한 지면에서 노출할 수 있는 컨텐츠가 여러 개 있을 때 그 컨텐츠의 노출 순서를 개인화하는 과제입니다. 위의 그림과 같이 총 3가지 컨텐츠가 존재하고 우리는 이 3가지 컨텐츠 중 가장 관련성이 높은 컨텐츠 딱 1개만 유저에게 노출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유저는 노란색, 어떤 유저는 파란색, 그리고 어떤 유저는 분홍색 컨텐츠를 선호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유저가 어떤 컨텐츠를 더 선호하는지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반응률이 높은 컨텐츠를 맨 앞에다가 노출을 시킨다면 이 지면에서 전체적인 반응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UX 최적화 과제처럼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상품 추천의 영역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추천 검색어 과제 역시 새로운 영역에서 개인화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퀵커머스라는 단어는 아직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단어는 아닐 텐데요.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 퀵커머스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왜 퀵커머스에 추천 검색어를 도입하게 되었는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타 커머스 서비스와 다르게 우아한 형제들 커머스 서비스의 핵심적인 차별점은 유저들이 주문한 상품을 1시간 이내에 원하는 장소에서 받아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택배 서비스는 다음 날에 상품을 배송해 주기 때문에 해주는 것과 다르게 퀵커머스 서비스는 지금 바로 유저가 필요한 상품을 배달해 드립니다. 장보기 쇼핑 서비스에는 비마트를 비롯해서 되게 많은 외부 업체들이 입점해 있는데요. 우리 동네의 대형 마트나 편의점뿐만 아니라 전자기기, 반려동물 용품, 꽃, 화장품 등 다양한 업체들이 셀러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대부분의 상품을 집에서 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퀵커머스는 이렇게 온라인 커머스 서비스와는 약간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 커머스 서비스 내에서 유저들의 행동 패턴은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퀵커머스 서비스 내에서 유저들은 어떤 방식으로 장바구니를 채우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탐색형 쇼핑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유저들은 퀵커머스 내에서 일반적으로 딱 한 개의 상품만 구매하기 위해 진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네 마트에 들러서 딱 한 개의 상품만 결제해서 집으로 돌아오진 않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퀵커머스 내에서도 한 개가 아닌 여러 개의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저들은 어떤 상품을 더 담아야 할지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추가적인 탐색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어지는 또 다른 특징은 탐색을 진행하는 유저들의 관심사가 시시각각 빠르게 변한다는 것인데요. 우유가 필요해서 쇼핑을 시작했어도 갑자기 냉동식품이 필요할 수도 있고, 탐색의 마지막에는 우리 집 귀여운 반려동물에게 주고 싶은 간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시간 탐색의 과정에서 많은 유저들은 검색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서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원하는 상품이 무엇인지 뾰족하고 빠르게 찾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검색어를 앱에서 유저가 일일이 타이핑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그릭 요거트, 페퍼론치노, 두바이 초콜릿과 같이 상대적으로 그 길이가 긴 단어들은 타이핑이 번거롭다 보니까 오타를 내보신 경험이 다들 한 번씩은 있으셨을 겁니다. 직접 타이핑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내가 지금 막 검색해야 하는 키워드를 예측해서 화면에 띄워준다면 유저 입장에서 정말 편리할 텐데요. 추천 검색어는 이러한 퀵커머스 내에서 유저들의 행동 패턴을 고려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기존 배민 앱에서 검색 지면에는 음식 검색 지면이랑 커머스 검색 지면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음식 배달과 관련된 검색어와 커머스와 관련된 검색어가 이렇게 섞여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짜장면, 제육, 족발 같은 음식 관련 검색어랑 커머스 검색어인 귤이라는 검색어가 한 영역에 섞여 있었고요. 최근 검색어 하단의 영역을 보시면 음식 관련 구자와 커머스 관련 구자가 함께 노출이 되어서 커머스 탐색을 하고 있는 유저들 입장에서는 음식 관련 콘텐츠가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아쉬움이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9월 말에 앱 업데이트를 거쳐서 음식 배달을 탐색하고 있는 유저들에게는 음식 배달 전용 검색 지면이 만들어졌고, 커머스를 탐색하고 있는 유저들에게는 커머스와 관련 있는 검색어, 그리고 커머스 상품들만 보여지는 커머스 전용 검색 지면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추천 검색어는 이렇게 신규로 개편된 커머스 전용 검색 지면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아한 형제들의 퀵커머스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특징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추천 검색어를 도입했으며 기대하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아마 조금 더 궁금하실 추천 검색어의 모델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개발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추천 검색어를 구성하는 두 개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천 검색어 영역에 노출되는 결과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배치 추천과 실시간 추천인데요. 각각의 모델은 학습 그리고 추론에 사용하는 데이터 그리고 모델 구조가 다릅니다. 또한 검색어 결과를 추론하는 시점과 서빙 시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배치 모델과 실시간 모델은 학습과 추론 과정에서 사용하는 데이터가 다릅니다. 배치 모델은 추천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어떤 상품들을 클릭했었는지에 대한 과거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유저들이 어떤 상품에 관심을 보여왔는지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는 롱텀 히스토리 데이터에 의존을 하는 것이고요. 반면 실시간 모델은 배치 모델과는 반대로 유저가 앱에서 지금 클릭을 진행하고 있을 때 지금 바로 어떤 상품을 보고 있는지, 어떤 검색어를 검색했는지에 대한 데이터에 더욱 집중합니다. 그리고 각 모델은 추론을 진행하는 시점과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치 추천 검색어는 롱텀 히스토리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오늘 서빙에 필요한 추천 결과를 매일 새벽에 사전에 생성해 둘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실시간 모델은 유저가 앱에서 즉각적으로 클릭한 데이터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모델 추론을 사전에 해둘 수는 없고요. 유저가 현재 어떤 상품을 클릭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검색하고 있는지에 대한 즉각적인 데이터가 들어오는 그때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추론을 진행합니다. 각 모델의 이름은 데이터의 형식으로 구분해서 롱텀 또는 숏텀 모델이라고 구분할 수도 있겠으나 추론 시점과 방식으로 구분해서 배치 모델 또는 실시간 모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추천 검색어는 두 개의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모델을 두 개로 분리한 이유는 유저의 쇼핑 진척 정도에 따라서 다른 성격의 추천 검색어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검색 지면에 최초로 진입해서 이제 막 처음으로 검색을 하려고 하는 유저의 경우에는 현재 이 유저가 어떤 상품을 원하는지, 어떤 검색어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현재 실시간 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초 시점에서 검색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유저의 과거 클릭 정보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저의 쇼핑 여정에서 이 시점은 상대적으로 초기 시점에 해당하는데, 이 시점에서 유저가 원하는 상품은 아무래도 유저가 과거에 주문했던 그리고 클릭했던 상품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쇼핑 초기가 아닌 시점에서 유저의 관심도는 어제까지의 데이터보다 현재 데이터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과일이나 시리얼을 구매하기 위해 진입한 유저도 현재는 세제나 휴지 같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성향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현재 유저가 관심 있는 상품이 무엇인지에 대한 데이터가 쌓인 이후에는 과거 데이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현재 데이터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실시간 모델은 이렇게 쌓인 유저가 방금 어떤 검색어를 검색했는지, 어떤 상품을 클릭했는지, 무엇을 장바구니에 담았는지와 같은 실시간 피드백 정보를 활용해서 예측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시점마다 유저가 필요로 하는 추천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두 개의 모델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모델 중에 배치 추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배치 추천의 목표는 유저가 처음에 검색을 시도할 때 쇼핑의 초반 시점에서 클릭할 확률이 높은 검색 키워드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크게 4개 스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로드하고, 이후에는 벡터를 차원 축소하고, 그 다음에 차원 축소된 벡터로 분류기를 학습한 이후에 차원 축소 모델과 분류기 모델 모두를 사용해서 추천 결과를 만들고 마지막에 후처리를 진행합니다. 각각의 스텝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색할 확률이 높은 키워드를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과거에 유저들이 클릭했던 상품, 그리고 그 상품의 카테고리 정보입니다. 이에 필요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로드할 때 메모리를 조금은 효율적으로 로드하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유저들을 행으로, 그리고 수천 개의 카테고리를 열로 하는 덴스 매트릭스를 만들게 되면은 메모리가 상당히 불필요하게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저희가 아마 다 겪어봤을 텐데요. 데이터 열심히 불러서 모델링 실험하는데 메모리 부족해서 커널이 중단되면 이제 야근을 해야겠죠.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소중한 메모리를 이렇게 다 0이 대부분인 불필요한 데이터가 차지해버리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DB에서 데이터를 로드할 때 덴스 변화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실험할 때를 제외하고 서비스에 나가는 경우에서는 최대한 배제해야 됩니다. 따라서 DB에서 로드한 데이터들을 덴스 매트릭스로 변환하는 과정 없이 곧바로 스파스 형태인 CSR 매트릭스로 메모리에 로드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동일한 양의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훨씬 적은 양의 메모리만 활용해서 행렬을 관리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데이터를 스파스 매트릭스로 관리하는 방식은 학습 과정뿐만 아니라 추론 과정에서도 유사하게 활용이 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클릭 데이터는 이 유저가 어떤 카테고리에 현재 지금까지 관심을 보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저장합니다. 이 벡터는 수천 개 이상의 카테고리 차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차원 축소를 해줘야 하는데요. 유저들의 클릭 횟수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모두 로그 변환을 거쳤고, 그렇기 때문에 양의 실수 값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행렬에 대해서 우리는 넌 네거티브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을 적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수천 차원의 각각의 유저의 거대한 벡터가 64차원의 벡터로 변환됩니다. 이렇게 모든 유저들이 각각 선호하는 상품 카테고리 정보가 NMF를 통해서 64차원 벡터로 변환된 이후에 우리는 이 각각의 유저의 벡터를 활용해서 이 사람이 어떤 키워드를 클릭할 확률이 높을까를 예측하는 분류기를 학습합니다. 과거에 실제로 각 유저들이 검색 지면에서 어떤 키워드들을 최초로 검색했는지라는 정보를 타겟으로 해서 분류기를 학습할 것이고, 저희는 지금 처음에는 분류기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사용했습니다.
유저의 쇼핑 초기 단계에서 키워드 예측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세션 중간중간에 유저들이 클릭했던 키워드들이 아니라 유저가 처음에 들어와서 실제로 쇼핑 초반 시점에서 클릭했던 키워드들을 타겟 키워드로 사용했고요. 조금 불필요한 키워드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기 상위 500개 키워드만 타겟 키워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된 NMF랑 MLP를 사용해서 이제 각 유저에 대해서 결과를 추론할 수 있는데요. 학습 과정에서 댄스 매트릭스 생성 단계를 거치지 않고 스파스 형태에서 바로 NMF 학습을 진행한 거랑 마찬가지로 추론 시점에서도 스파스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NMF를 통한 벡터 변환을 진행합니다. 스파스로 추론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미 메모리 효율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된 상태이지만 수백만 명의 유저에 대해서 한 번에 추론을 진행하는 것은 메모리를 그만큼 한 번에 많이 사용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전체 유저를 10만 명으로 나눠서 청크 스파스 매트릭스로 분해를 한 다음에 이 각각의 청크에 대해서 추론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전체 유저에 대한 결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면은 그 과정에서 중간에 메모리가 갑자기 확 폭발하는 과정은 사라질 거예요. 이제 배치 추천 모델에서는 마지막으로 후처리 작업이 남아 있는데요. 배치 추천 모델이 어떤 키워드들을 많이 추천하는가에 대한 실제 결과를 조금 살펴보면 당연히도 실제로 유저들이 많이 클릭했던 인기 키워드들이 많이 추천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유, 계란, 라면 같은 검색어들인데요. 추천 키워드의 다양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키워드의 인기도를 고려해서 예측된 스코어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수식에서 PK는 각 키워드의 인기도를 의미하는데요. 프레딕트 스코어에 곱해져 있는 이 PK 멀티플라이어를 조절해서 인기도 관련 보정을 진행할 수 있고 이 과정을 진행하고 나면 상대적으로 인기도가 낮은 키워드라고 하더라도 추천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하이퍼 파라미터 M, N, 알파를 조정해서 진행합니다. 지금까지는 배치 추천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지금부터는 고객의 현재 맥락을 활용하는 실시간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저들이 처음으로 검색홈에 진입했다면 배치 추천 검색어가 이미 유저에게 노출이 되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 유저들이 많이 클릭했던 상품들이 파스타나 오일 같은 것들이었다면 아마 배치 추천에서는 새우, 마늘, 후추 같은 키워드들이 노출이 된 상태일 겁니다. 하지만 배치 추천의 가장 큰 단점은 하루에 한 번 추론을 진행하기 때문에 추천 결과가 하루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배치 추천의 결과를 한 번에 많이 뽑아놓고 유저가 들어올 때마다 확률적으로 셔플링을 해주면은 어느 정도 완화를 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유저가 실시간으로 피드백 데이터를 남기는데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업데이트되지 못한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유저가 처음에 검색 페이지에 진입했을 때 배치 검색어가 노출된 이후에 유저들은 계속해서 쇼핑을 진행합니다. 어떤 유저들은 추천 검색어를 실제로 클릭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검색어를 입력하거나 또는 다른 지면에서 그냥 상품을 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커머스 내에서 유저들이 검색홈 화면에 딱 한 번만 진입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진입하는데요. 유저가 검색 지면에 다시 진입하는 경우 우리는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추천을 제공해야 됩니다. 앞선 배치 모델에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활용했나를 살펴보면 이 유저가 상품을 몇 번 클릭했는지에 대한 뉴머리컬 데이터를 사용했는데요. 이번 모델에서는 유저가 어떤 상품을 담았고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고 그리고 그 상품과 키워드의 아이디와 텍스트는 무엇이지에 대한 정보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데이터는 상품의 아이디 정보와 텍스트 정보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들을 다루기 위해서 인베딩으로 표현된 정보가 필요합니다. 유저의 시퀀스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상품, 검색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상품과 검색어는 각각 고유한 아이디 그리고 텍스트 정보를 모두 지니고 있고요. 우리는 이 각각의 정보를 모두 벡터로 치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214번 그리고 1214번 아이디 파스타라는 상품은 1214번이라는 정보는 파란색 벡터로 그리고 텍스트 정보는 노란색 벡터로 치환돼야 됩니다. 요거트라는 키워드 데이터가 입력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키워드 또한 아이디와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아이디 정보와 텍스트 정보를
임베딩 벡터로 치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임베딩으로 치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팀 내에서 학습해서 관리하고 있는 인코더들을 사용할 건데요. 이렇게 ID 정보와 텍스트 정보를 벡터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두 개의 인코더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품 키워드와 매핑된 ID는 그래프 인코더를 통해서 임베딩 벡터로 표현할 수 있고, 텍스트 데이터는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텍스트 인코더를 통해서 임베딩 벡터로 표현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ID 정보를 벡터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래프 인코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커머스에 존재하는 상품과 키워드를 임베딩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상품과 키워드, 그리고 상품 카테고리,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의 노드로 가중치 양방향 그래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정 검색어를 검색한 이후에 검색 결과 지면에서 유저들이 클릭한 데이터가 있다면 그 경우에 검색어와 상품은 서로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의 검색어를 통해서 여러 개의 상품을 클릭할 수도 있고, 동일한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키워드를 통해 클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연결은 N 대 M으로 매핑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상품과 카테고리 간의 연결인데요. 한 개의 상품은 한 개의 카테고리에만 속하기 때문에 상품과 카테고리는 1대1로 연결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대부분의 상품, 그리고 키워드, 카테고리를 하나의 그래프상에 표현을 합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이 그래프를 이루고 있는 모든 노드를 임베딩 벡터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시퀀스 데이터를 생성했고요. 시퀀스 내에서 특정 노드 주변에는 어떤 노드들이 빈번하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분포 정보를 활용해서 각 노드의 임베딩을 생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랜덤워크 시퀀스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에서 일부분을 집중해서 보면 보이시는 것처럼 현재 노드에 해당하는 커런트 노드, 그리고 다음 노드가 될 수 있는 넥스트 후보 노드들, 그리고 이전 노드인 프리비어스 노드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이웃 노드들 중에서 다음에 어디로 갈까를 정할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변수를 고려합니다. 첫 번째로는 웨이트인데요. 이 정보는 맨 처음에 그래프의 노드를 그리면서 각 엣지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현재 노드가 다음 노드와 얼마나 빈번하게 그래프상에서 연결되어 있었는가를 수치로 나타냅니다. 다음으로는 알파 변수인데요. 이 알파 변수는 BFS 또는 DFS 컨트롤을 담당하는 서치 바이어스입니다. 그래프랑 익숙하지 않으면 조금은 생소한 개념일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상세히 그리고 조금은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BFS와 DFS 두 가지 방식 중에 어떤 방식으로 랜덤워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를 세팅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BFS, DFS 컨트롤이 서치 바이어스 알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림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Q가 1보다 작은 값이라면 Q분의 1이 1보다 커지겠죠. 그러면 next 1 노드를 선택할 확률이 next 2 노드를 선택할 확률보다 커집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 노드, current 노드가 next 1으로 가면서 조금 더 멀리 랜덤워크가 뻗어나갑니다. 반대로 Q가 1보다 큰 값이라면 Q분의 1이 1보다 작아져서 next 1 노드보다는 이번에는 next 2 노드로 가겠죠. 이 경우에는 current 노드 그리고 previous 노드와 모두 붙어 있는 next 2 노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 이제 BFS 전략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P 값을 1보다 큰 값으로 설정하면 여기에 있는 P분의 1 값이 이것도 1보다 작아지겠죠? 그러면은 현재 노드가 이전 노드가 되돌아가는 확률을 줄여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서치 바이어스 알파를 도입해서 앞에서 설정한 웨이트와 함께 고려하면서 랜덤워크를 진행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설정한 서치 바이어스 알파 값과 웨이트의 곱인 파이 값을 살펴보면서 다음 노드를 서치하는 랜덤워크를 진행합니다. 최초로 랜덤워크를 구현할 때는 네트워크X 패키지를 사용을 했는데요. 성능 이슈 때문에 현재는 네트워크X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구현한 벡터라이제이션 방식으로 랜덤워크 수행 효율을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랜덤워크로 생성된 시퀀스를 활용하면은 마지막으로 노드2 벡터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퀀스에서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 노드 주변에 어떤 노드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노드2 벡터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거랑 비슷하게 워드2 벡터 학습 과정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품, 키워드, 카테고리 아이디를 모두 벡터로 표현할 수 있고 동일한 공간에서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상품과 키워드 간의 유사도 그리고 키워드와 카테고리 간의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존의 아이디 토큰을 활용한 임베딩 인코더로 개발했던 것은 그래프 인코더가 아니라 투타워 모델이었는데요. 기존의 투타워 인코더도 현재 그래프 인코더와 동일한 목적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상품과 키워드에 대한 임베딩 표현을 학습하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투타워 모델과 비교했을 때 그래프 인코더가 지니는 장점들 때문에 현재는 투타워 모델을 그래프 인코더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투타워 모델과 그래프 모델의 특징을 하나씩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모델 모두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는 동일합니다. 상품 키워드 벡터와 데이터와 상품의 카테고리 정보를 활용하고요. 하지만 네트워크 측면으로 봤을 때 노드2백은 전체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반영하면서 임베딩을 생성하는 반면에 투타워 모델은 단일 매칭에만 초점을 두고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잘 반영하지 못합니다. 또 운영 측면으로 보았을 때도 노드2 벡터는 코드가 상대적으로 간결하고 학습 프로세스가 간단합니다. 그래서 운영 리소스가 많이 들지 않는데요. 투타워 모델은 그에 비해서는 코드가 조금 복잡하고 운영 리소스가 추가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모델의 공통으로 존재하는 한계점은 텍스트 정보나 추가적인 연속 특성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는 추가적인 작업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그래프 인코더 덕분에 현재 저희는 아이디 데이터를 벡터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후에는 텍스트 정보를 임베딩 벡터로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텍스트 인코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텍스트 인코더의 목적은 요거트와 같이 상품의 텍스트 정보를 입력으로 활용해서 텍스트 임베딩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앞에서 그래프 인코더에서 활용했던 데이터랑 거의 비슷합니다. 유저가 검색 이후에 어떤 상품을 클릭했는지에 대한 로그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이 데이터는 기준이 되는 상품, 앵커 상품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검색어의 검색 결과에서 클릭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로 상품과 검색어 페어를 이룹니다. 이 페어를 이루는 데이터에서 검색어가 포지티브 샘플에 해당할 거예요. 그래서 포지티브 샘플에 해당하는 키워드 외에 네거티브 샘플도 필요한데요. 이 네거티브 샘플은 학습 과정에서 하나의 배치에 존재하는 포지티브 키워드 집합들이 있을 텐데 그 포지티브 집합에서 샘플링을 진행했습니다. 텍스트 인코딩은 파이토치의 트랜스포머 인코더 레이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상품 텍스트 정보를 인코딩하는 상품 트랜스포머 레이어와 검색어의 텍스트 정보를 인코딩하는 검색어 트랜스포머 레이어, 이렇게 두 개의 레이어가 따로 존재합니다. 트랜스포머 구조 중에서 디코더를 제외한 인코더 레이어만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입력 시퀀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표현하는 벡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인코딩 레이어를 거쳐서 상품명과 키워드명은 벡터 형태로 표현이 완료됩니다. 학습에 필요한 기준 상품 텍스트 그리고 포지티브 키워드 간의 거리를 처음에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품과 네거티브 키워드 텍스트 간의 거리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거리 두 개 중에서 포지티브 키워드와는 상품과 거리가 조금 가까워지도록 만들고 그리고 네거티브 키워드와 상품 간의 거리는 멀어지도록 학습을 진행을 해야겠죠. 방금 설명한 개념은 트리플렛 로스로 아래 적혀있는 수식으로 잘 설명이 됩니다. 이 트리플렛 로스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포지티브 키워드 텍스트와의 유사도가 네거티브 키워드 텍스트와 유사도보다 높아지는 방향으로 각각의 트랜스포머 인코더 레이어가 학습 완료됩니다. 이렇게 아이디 정보와 텍스트 정보를 각각 벡터로 표현할 수 있는 두 개의 인코더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갑자기 막 내용을 쏟아내다 보니까 처음 들으실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정리가 머리에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중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모델은 배치 모델을 구성하는 두 개의 모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차원 축소 모델인 NMF, 그 다음에 MLP, 그리고 후처리를 통해서 서빙을 진행한다. 이후에는 실시간 시퀀스 모델에서 각각의 토큰이 사용하는 ID와 텍스트 정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인코더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인코더는 ID 정보를 인베딩으로 학습하는 그래프 인코더였고요. 두 번째 인코더는 텍스트 정보를 인베딩으로 학습하는 텍스트 인코더였습니다. 이제 모델 마지막 파트로 실시간 모델의 시퀀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퀀스 모델의 구조로 돌아와 보면요, 우리는 상품과 검색어, 시퀀스가 입력으로 들어올 때 각 토큰의 ID, 텍스트 정보를 벡터로 변환해서 시퀀스 모델의 입력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학습 시퀀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동일한 검색어나 동일한 상품이 연속적으로 중복으로 이렇게 시퀀스 내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연속해서 중복이 나타날 때 한 개로 치환해서 중복을 제거했습니다. 두 개의 인코더에서 생성한 상품의 ID 인베딩과 텍스트 인베딩을 함께 사용해서 시퀀스를 이루는 각 토큰의 벡터로 이렇게 초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인베딩은 덴스 레이어를 거쳐서 ID와 텍스트 정보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토큰 인베딩으로 변환이 되고요. 이후에 각 토큰을 연결해서 시퀀스 인베딩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덴스 레이어 변환을 진행했는데요. 여기에서 시퀀셜 모델이기 때문에 LSTM이나 어텐션 같은 시퀀스 예측 특화 모델을 사용하지 왜 덴스를 썼지? 와 같은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도 있는데 우선 처음에는 저희가 실시간 추론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추론 속도의 효율성을 위해서 간단한 레이어로 접근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접근을 했을 때도 충분히 다음 키워드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데 아마도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시퀀스 내에서 최근에 클릭한 토큰일수록 다음 예측의 영향도가 높다라는 조금은 단순한 패턴을 덴스 레이어만으로 예측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ROI를 고려해서 간단한 레이어로 접근이 되어 있으나 추후에 충분히 개선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다음 태스크는 시퀀스 인베딩을 활용해서 다음에 나타날 타겟 키워드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타겟 키워드 또한 ID, 텍스트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인베딩으로 시작을 해서 변환을 거친 이후에 토큰 인베딩으로 변환해 줄 수 있겠죠. 이후에 시퀀스 인베딩과 타겟 키워드 인베딩을 결합해서 로스를 계산하고요. 이 방식은 앞에서 텍스트 인코더 학습할 때랑 유사한 방식으로 포지티브 샘플이랑 네거티브 샘플 간의 일서도를 모두 고려해서 트리플렛 로스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개발한 모델이 실제로 서비스에 적용된 이후에 결과는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월 말 뱀이 앱 업데이트를 통해서 개편된 커머스 지면에서 검색 지면에서 현재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보이는 화면은 유저가 이 검색 지면에 처음 진입했을 때 노출되는 배치 모델의 추천 결과입니다. 우측에 보이는 모습은 유저의 실시간 클릭 데이터를 이제 반영해서 추천 결과가 업데이트된 모습인데요. 고구마나 빵, 닭가슴살 같은 키워드를 검색한 유저에게는 그래놀라, 다이어트, 단백질 등의 검색어가 추천됩니다. 동일한 구조에서 노출이 되고 있지만 서비스되는 상황과 그리고 그에 맞는 모델에 따라서 타이틀도 미묘하게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추천 모델의 결과를 인기 키워드와 같은 일반적인 통계 추천의 CTR과 비교해 볼 수도 있는데요. 배치 모델의 경우는 동일한 구조에서 인기 키워드를 노출했을 때보다 64% 개선된 CTR 지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시간 추천 검색어 모델을 배치 모델이랑 비교해 볼 수도 있는데요. 실시간 추천 모델은 배치 추천 모델 대비해서 43.1% 개선된 성능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모델과 인기 키워드를 비교하면은 실시간 모델의 성능이 134%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유저들의 실시간 피드백을 활용해서 이렇게 추천 검색어를 업데이트를 해주는 접근 방식이 유효했다, 잘 작동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개선해야 하는 과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번에 도입된 추천 검색어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재 추천 키워드는 상대적으로 조금 유저들이 많이 알만한 인기 키워드를 많이 추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추천 검색어 과제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퓨처 워크로는
현재 댄스 레이어로 학습되고 있는 시퀀스 모델을 시퀀스 학습에 최적화되어 있는 조금 더 복잡한 모델로 고도화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 인코더가 활용하는 텍스트 데이터를 상품명이나 키워드명뿐만 아니라 다른 텍스트를 추가해서 학습해 볼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는 추천 키워드의 다양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추천 검색어 과제 외적으로 우리 추천 프로덕트 팀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의 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출되는 구자의 순서를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화하는 구자 최적화, 그리고 각각의 구자를 구성하고 있는 컨텐츠를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구자 생성 자동화 문제, 또 유저의 쇼핑 과정에서 현재 유저의 전환율이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실시간 유저 전환율 예측 모델입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추천 프로덕트 팀은 유저 개개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활용한 문제 해결을 열심히 쭉 해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